계속되는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세 이하 영아가 주로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런 사태는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도미양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최유환 시사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4년간 전국의 어린이집 수천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전국의 어린이집에 5곳 중에 한 곳이 폐원을 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어린이집이 많을 때는 4만 2천 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3만 1천 개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18년 통계를 보면 25% 가까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 특히 가정 어린이집은 네. 한 35%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5곳 중에 한 곳이 폐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인구 절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예. 앞으로 인구 절벽에서 인구 지진으로 가는 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떨어지는 인구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노동인구도 없고 경제인구도 없고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몰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구 지진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절벽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상황은 그냥 어떤 대책 내놓고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네. 한국 사회 전체가 총력을 다해서 대안을 내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인구 절벽에 대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영유아 교육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져 있는데 어린이집도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고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공립과 사립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이 어린이집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네. 유치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 또 국공립 어린이집, 뭐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여러 유형의 다양하네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치원의 경우에도 사립 유치원이 있고 공립 유치원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유형이 있는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피해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유형의 어린이집 가운데 네. 보육료 수입만으로 존재하는 데가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0세부터 1세까지 아이들이 가정과 비슷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보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좋아하셨는데 네. 아이 머리 수대로 보육 수입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과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정 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육료에 관련돼서 좀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아무래도 가정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였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5% 이상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어린 영아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가장 이용하기 손쉬운 곳은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육료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보육료로 이야기하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고 또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순수하게 보육료만 의지하는 이 가정 어린이집 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화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원화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운영이 어렵게 되고 이제 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중에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돌보는 아이 자체가 0에서 1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가장 네. 먼저 영향을 받는 그룹이 가정 어린이집이고 두 번째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모님이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취약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심지어 맞벌이 부모님들도 그냥 육아휴직을 해서 내가 아이를 돌봐야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정 어린이집에 요즘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올해는 부모급여인데 작년까지 영아 수당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복합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이제 조금 덜 보내게 되는 네. 어떤 이유가 될 거다라고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네,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 폐업하는 이유, 인구 절벽에 대한 결과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출생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인데요. 예. 우리나라 그 학교 출생률, 평균 출생률이 두 사람이 이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를 한 명 낳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17년에 1.05 그리고 2018년에 0.98 한 명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그 나온 통계가 2021년에 0.81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인구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2.1명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1명을 기준으로 해야 인구가 유지가 되고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다. 한 1.0이라고 한다면 30년 뒤에 출생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2.1을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3이 3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저출산이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이 초저출산이 2002년부터 20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향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왜 출생률 가장 꼴찌니까 네.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다라고 모 대학 연구소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생률이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집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라지다 보면은 고스란히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당연히 아이에게 피해가 오죠. 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어린이집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더 늘리면 된다 이런 구조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이거든요. 네.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충원을 못 해요. 그럼 많은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15명 정원이다. 그러면 그중에 7명, 5명밖에 못 채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저출생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은 통계를 보면 네. 21년도 전국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 현황을 보니까 평균 충원율이 72%가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거의 99개 유치원이 폐원을 하게 됐다는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정말 저출산의 어떤 신호탄인데 이 신호탄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누적되어서 지금 현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면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요즘에 피부로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집마다 폐원을 해서 집에 아이 가방이 한 3개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가 어린이집 문 닫으니까 다른 네. 학교, 다른 어린이집 가면서 새로운 가방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 3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과 지금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200조 원을 썼다라는 것이죠.
200조 원을 썼는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는 이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실패했는지 그냥 지금 수천 개의 그 아이 키우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실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면은 지금 과거에 이 정책을 맡았던 사람들 다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한편 또 보니까 아이들의 태명으로 어린이집 대기를 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태명으로 어린이집에 대기를 건 때는 이미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 막 얘기를 하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주겠다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사실 목표를 그러면 우리는 50%까지 늘리겠다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 목표는 4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늘어났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났는데 이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곳은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신개발, 신도시에 이제 새로운 개발 아파트가 생성이 되면 거기 국공립 하나를 열면 아이들이 막 몰리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굉장히 많은 대기자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또 한 곳에서는 별로 개발이 되지 않고 또 이제 도시가 조금 공동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저희가 그전에 이렇게 관리하던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네. 제가 물어보면 100여 명 이상 대기자가 지금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네.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 이렇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 학교까지 번져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게 참 그 구조적으로 악순환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문은 닫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좀 더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질 높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국공립을 또 만들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없고 네.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예를 들어 가정 어린이집도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 이제 그런 어린이집들을 또 조금 국공립으로 전환해주고 네.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이 질 높은 어린이집 물론 민간의 질이 높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정부가 원하는 부모님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폐교를 앞둔 서울의 고등학교도 있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인구 절벽 문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서울에서부터 네. 인구 이 절벽으로 인한 폐교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 도봉고등학교고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2006년에 도봉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인원이 24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45명이래요. 그래서 폐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도봉고등학교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고 그래서 향후 10년간 서울 초중고생이 27%가 감소할 것이다. 인구 절벽에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특히 서울조차, 사람 많다는 서울조차 어른들만 존재하고 학생들은 없는 상당수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구 감소 문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유보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선 유보 통합이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은 유보 통합이 뭔지도 네. 잘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차이를 조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 영아를 돌보고 거기에 유아들을 교육하고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네. 근데 유치원은 말 그대로
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장하는 부서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부처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정적인 것 또 관리 체계, 교사 양성 체계 이런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 보내야 돼, 유치원 보내야 돼, 언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현명할 걸까? 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거. 이것을 유보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이제 1차적으로 하고 26년까지 안전히 제3의 기관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어찌됐든 한 가지 장점은 하나로 일원화될 때 좋은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행정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미 유아들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적으로 통일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적으로까지 관리까지 안전히 통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긍정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바는 원래 그 보육의 목적은 어린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청에서 유보 통합으로 갈 때 과연 아이 발달 단계상 그 내용까지 네.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보 통합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장점과 단점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또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유치원과 지금 어린이집이 통합이 된다면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사실은 사교육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통합돼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재의 상황, 사교육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까 교수님께서 교사 양성 체계라든지 거기에 교육 발달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이고 유보 통합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이 자체는 이미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까지 상정해야 올바른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양극화라든지 차별에 의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지 차별 없이 국공립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유보 통합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네. 여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출생 시대에 앞으로 교육제도 많은 개편이 나왔는데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유보 통합이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가 되고 잘 체계화가 되어서 꾸려간다면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우리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의 그 어떤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또 근로를 유연하게 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다양한 선택권 하에 정말 보육의 맞춤형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의 질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네. 하니까 네,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인구 절벽에서 인구 지진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예. 단순히 저출산,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든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200조 원 이상의 많은 돈을 퍼부었으나 효과가 없다라는 건 개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되느냐, 바꿔야 되냐 하면 사회경제적인 구조개혁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지나친 양극화, 아이를 낳아도 내가 과연 아이와 이 대한민국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사랑은 하되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이 됐거든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라고 뭐라고 하고 아이 안 낳는다고 뭐라고 하는 어른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금 상황을 지나친 격차, 경쟁, 양극화, 집중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인구 지진 시대까지 가고 인구 지진 시대에서는 더 이상 어찌 손볼 수 없는 사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건 결국 정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미양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